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서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량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기 전공하는 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식민지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조선 연구하는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사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 선생님. 예, 한국 근대사 전공하는 판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빨리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공민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또 기랑 선생님이 일부 빨리 끝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민학의 남생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근황 토크를 그래서 과감히 네. 째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황 토크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망국사 2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려가 망하는 네, 진짜 망하는. 진짜 네. 따단. 네, 진짜 망하는 순간인데 수요일 방송에서는 망국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공민왕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뒤를 이어서 망국의 현장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과 이에 반해 고려를 지키고자 했었던 수많은 인간들 네. 또 많잖아요. 또 네.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들도 이들의 갈등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제 공민왕이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민왕의 후사를 생각을 해야겠죠. 아하. 근데 이제 공민왕의 후사가 사실 정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공민왕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모니노 우왕인데요. 나중에 아하. 우왕이 되는. 네. 근데 이 그 우왕이 어머니가 신돈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비첩이 그러니까 낮은 신분의 첩이라서 애초에 출신 성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고려랑 조선이랑 다른 건데요. 고려에서는 이렇게 첩의 아들도 어쨌든 그것도 이혼녀잖아요. 재혼이죠. 네, 재혼녀잖아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고려랑 조선에서 굉장히 다른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당시 전국에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우 씨 아니면 또 신우? 신우라고 주장을 하죠. 왕후가 아니라 신우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왕이 그러니까 진짜 누구 아들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신돈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공민왕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DNA 검사를 이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알 텐데. 그러지 않아? 모르죠. 엄마 닮으면. 그냥 씨도둑은 못 한다고. 씨도둑 못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딱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그게 지 새끼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다. 발가락이 닮았다. 그럼요. 맞아요. 발가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한테는 무조건 왕씨면 안 돼요. 아니 신우가 네. 신우란다. 우왕이. 우왕이. 네, 우왕이 누구 아들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끌어내려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우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모니노를 세워야 한다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이님이고요. 뭐 네. 허수아비격인가요? 네. 네. 모니노가? 네, 그게 원나라 이름이어서 모니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허수아비로 9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이님은 그 우왕을 딱 확보했을 때 자기가 권력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명덕태후나 또 다른 경복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종친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공민왕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이님이 거기서 판단이 선 거죠. 내가 여기서 빨리 잡아야겠다. 치고 나와. 치고 나와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우왕을 그냥 옹립을 해버려요.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으로 네. 저번에 아주 정도전 노련하죠. 방송에서 나왔었던 네. 것처럼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네. 진짜 노련한 정치인이죠. 이걸 판단이 그때 잘 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이님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사실 이때 왜 공민왕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냐 죽을 때 최영 같은 무장 세력들이 비워요 자리를 제주를 정리하려고. 싸움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자리를 비우셨네. 네,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왕이 나중에 이성계가 다시 회군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최영이 이제 저기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대가 없어가지고 죽었는데 그대가 날 떠나지 말라고 잡아요. 근데 우왕이 그만큼 이제 최영의 부재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니까 이이님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 최영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신이네요. 충신이에요. 사료상의 기록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직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이님이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뭐 이인임의 정권에 일단 협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국왕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네네네. 그게 치고 가겠다. 명분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음. 근데 우리가 문제는 있네. 아니면 안 되는 거겠죠. 싸움을 잘하시는 우왕이 아니면. 이렇게 네. 의리가 있나요? 네네네 그렇겠죠 당시 상황이. 근데 뭐 그저 우왕 끝까지 우왕 편이에요. 최영은 나중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인임이 어쨌든 그 개혁을 다시 실시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개혁? 네. 그래서 뭐 보수적 개혁인가요? 그렇겠죠. 뭐 조세도 감면해주고 사치도 금지하고 뭐 토지제도도 하려고 시도 깔짝깔짝하고 하는데 결국 안 돼요. 안 되고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토지도 뺏고 다음에 뭐 인사권도 마음대로 하고 왕처럼. 네 왕처럼 그리고 뭐 국정농단. 국정농단이죠. 뭐 염흥방이나 임견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완전 권력을 이렇게 잡아요. 이님이. 이님 아저씨는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었던 것처럼 이게 정도 그 믹스커피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다는 표정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우스 오브 카드의 프랜시스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캐릭터 같아 저는 되게 비교되더라고. 정치력이 어마어마하시니까. 딱 그런 캐릭터. 일단 박영규 씨가 또 왕이 죽었는데 이거 수습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완전 지금 후사도 없이 네. 어떻게 보면 왕이 네. 시해까지 당한 상황에서 네네네네. 아 이거를 싹 수습한 다음에 네. 그때 신뢰가 안 가는 핏줄이라는 그 시도도 그걸 못 한다는 어쨌든 네. 그 우울을 네네네. 왕으로 딱 세우고 네. 최영까지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야 앞에서 지켜 딱 이렇게 해주는 거 대단한 정치력인 거죠. 이거. 뭐 최영 네 그렇겠죠. 최영이 이인임 마음대로 했을지 아니면 최영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영은 보면 볼수록 이인임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아 우리 영희 형님이. 네 우리 영희 형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 이 우왕이랑 협력을 해요. 아 네. 최영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왕하고 가까워져야지 본인이 이게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유지할 뿐더러 이게 나라가 올바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냥 충정이네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료를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최영은 좀 충정심이 강했던 인물이 아닌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최영은 뭔가 정치적 계산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나는 국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한 굉장히 무식한 무장으로서의 역할 요렇게만 나오는 것 같은데 우직한 무식하다. 우직한. 제가 무식했네요. 이런 표현을 또 무직을 무식이라고 우직한 인물. 그래서 왕에게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왕과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네. 갖게 되는. 그게 이제 우왕은 자기가 20살이 되니까 아 자기가 좀 왕인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 한양이죠. 한양으로 천도를 시도를 해요. 아 그래요?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한 거죠. 어허. 완전 그 사이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나름대로 이 우씨도 네. 나름대로 뭔가를 했네. 사실 그 전에는 어릴 때는 좀 비범한 모습을 보여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름이 멋있어요. 모니노 씨.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인임이 자꾸 그렇게 못하게 해요. 옆에서 막 그 재밌는 거 자꾸 주고 막 이러니까. 아 재밌는 거 했는데 뭐 정신 팔게. 할리갈리 이런 거 했나요? 뭘 했다는 거죠? 뭘 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냥을 계속 아. 같이 하게 한다는 건 재밌잖아요. 청소년기에 뭐 정치 따분하게 하고 있겠어요. 그 나가서 노는 게 좋지. 네. 네. 그랬지만 어쨌든 우왕은 자기의 그런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왕이 서울로 천도를 시도를 할 때 이제 그 최영이 딱 그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아까 신돈의 아이들 이었던 그런 그 사대부들, 그러니까 네.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은 아 이제 임견미랑 염흥방 얘네들이 너무 난리친다 이러니까 걔네들을 견제해야겠다. 꼴보기 싫었네. 네네네 완전히 꼴보기 싫죠. 왜냐면은 진짜 막 뭐 별 나쁜 짓 다 하잖아요. 토지 뺏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최영을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을 지지를 하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최영파가.
그래서 채영도 있죠. 다음에 왕도 있죠. 그리고 이성계가 여기 붙거든요. 이제 아하. 이성계가 붙죠. 붙다뇨. 이성계가 협력하거든요. 굉장히 그 또박또박 네. 그런 어떤 쌈마이스러운 그런 어떤 단어 선택들. 아, 네. 그 캐릭터는 제 거예요. 양보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목소리로 깔짝깔짝거리는 네. 말씀하셨어요. 네. 점잖은 말투로. 그런 거는 제 역할. 아, 네. 저는- 고급스러운 표현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표현 굉장히 싫어하세요. 안 계시니까 지금. 네. 저는 안 계시니까 진짜. 어쨌든 최영과 함께했다. 네. 이성계가 같이 간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임견미나 염흥바 이런 애들 다 숙청을 해버리고요. 이때 이제 그 제추, 그러니까 재상급 인물이 한 58명 정도 다 사형되거나 유배를 당했대요. 근데 사실 고려 전 사건이네요. 완전 큰 사건이죠. 왜냐면 고려 전증기만 해도 고려 시기는 그 사형 잘 안 시키지 않아? 안 시켜요. 사형도 잘 안 시키고 인맥풀이 좀 적어가지고 인력풀이. 그것도 그렇고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조선 사람 막 극악하게 막 유배 보내고 사형하고 막 사약을 마시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아마 이게 정쟁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신흥 유신들도 붙어요. 아하.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아니, 붙는다 정도는. 아, 그래요. 붙는다는 거 괜찮아. 네. 약간 붙는다 사료에서 그러면 붙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 아, 그럼 됐어요. 원사를 의미를 살려서. 약간 뭔가 붙어 먹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회 선생님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싼 말로 제가 생각을 하시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신흥 유신들 까지. 네. 같이 이제 가게 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다. 음. 이님. 음. 이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이인임이요. 이인임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인임까지 죽이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죽이진 않나요? 아 그때 네, 얘기했구나 네. 정도셨대. 아 그래요? 또 까먹었네요. 제가 또 이렇게 또 깜빡깜빡합니다. 죽이진 않아. 까먹어줘야지 네. 우리가 먹고 살죠. 일단 일선에서 물러나는 걸로. 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인임의 수족인 애들은 다 잘려 나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영과 이성계가 이제 주도권을 놓고 이거 그거 아닙니까? 위화도 해군? 아 그렇죠. 이제 그 그놈의 철령이. 네, 철령이 때문에 진짜 그놈의 이 철령이 때문에 진짜 아, 그 사불가로. 네, 만나러. 네, 네. 와, 그 되게 시험 문제 중요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명고시 문제는 그럼요. 아, 이거 그래요? 공무원 한국사 단골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공모 준비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전 거기 학원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아. 문제 출제하고 아 그래? 댓글 달고 답변하고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만화 한국사에 보면 꼭 이게 나왔어요. 네. 사불가론. 응. 근데 그때는 되게 멋있게 그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찌질해. 아 그러니까 이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예.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두 분 만담 나누는 만담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다방 같은데 그러지 왜 마시고. 갑자기 사투리 쓰고 그래요? 아이고 예예.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이님이 숙청이 당했어요. 음. 숙청이 당했고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채영 네. 같은 인물들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제 바로 이 철령이 네. 요 문제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한때는 협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계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려나가는 숙청당하게 되는 어떤 음. 요런 스토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거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얘기하지. 갑자기 시작부터 아우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동정벌 논쟁과 위화도 회군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왕 14년에 네. 그 명나라가 시비를 걸어요. 네. 때마침. 명나라는 이미 원나라는 언제 멸망했나요? 그러면? 원나라는 이제 뭐 그 직전에 쫓아내고요. 그래서 북원이라는 왕조가 지금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고려의 철령 이북의 땅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이고가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이 신고산 타령할 때 신고산. 신고산이 우르르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아 이것도 40년대 그 헌병경 그 민족 말살 통치기를 상징하는 시예요. 신고산이 우르르르 화물차 떠나가는 소리에 뭐 징용관 우리 모시기 이러면서 뭐 정신대관 누구 뭐 이러면서 그거 지문 나오고 이게 언제냐 아 이런 문제로 많이 나와요.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걸로 많이 나와요. 38년 이후에. 오, 강원도 쪽이면 생각보다 아래쪽이네. 뭐 그 위쪽이 옛날에 원나라 때 이제 그
영토를 뺏기는데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거기 옛날에 명나라 땅인데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 입장에서는 안 되죠.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강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섭을 해보자. 아하.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서 거기 원래 우리 고려 땅인데 그 지역 그냥 좀 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명나라는 그냥 아니다 우리 설치하겠다 여기다 천령위 그러니까 그 천령을 다스리는 것이죠. 꺼져. 네 그냥 우리 공식적으로 그냥 통보를 해버려요. 이게 명나라 세운 지 20년 만에 그 주원장이 음. 주원장이 명나라 세우고 30년 뒤에 죽나? 아무튼 근데 명나라 세우고 20년 뒤에 완전 짱짱맨이 시기에 짱짱맨일 때. 네, 막 처음 왕조를 세워가지고 막 내 밑에 다 꿇어 이제 이런 입장에서 고려한테 이제 야 이거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 이제 이렇게 거의 때 시비를 거는 거야. 원펀맨이었네 원펀맨. 강했어요 그때.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려한테 시비를 건 거겠죠. 아 시비를 걸었다. 네, 시비는 건 건 아니고 뭐랄까 사실 협박. 시비 야, 마 내놔, 마. 그치, 씨, 협박이지. 사실 시비의 대상도 안 되고요. 협박이죠. 협박. 신막. 여기 지금 카메라 없어요. 표정까지. 방금 표정을 보셨어요. 네. 네, 카메라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려 조정 내부에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러면은 명나라 말 잘 들어서 그냥 저 땅 내줘야 되나? 아니면 싸워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엄청 머리 깨지게 했겠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최영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어이씨, 요동을 이렇게. 진짜 우이씨 해가지고 그 정벌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려 국력이 아니 너무 싸운 분 아닙니까? 네. 최영은 너무 가오로 싸운 사는 분으로. 가오로 이 사람. 근데- 가오로만 사는 사람. 무장이잖아요. 내가 갑바가 있지. 갑바. 내가 보통 뭐 가오 안 좋은 말이지만 가오가 있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 지랑 선생 오빠고 다들 이렇게 너무 좀 가오, 날벼지는 거 얼굴. 아닙니까? 약간 안전핀 뽑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얼굴 얼굴이 있죠. 어쨌든. 근데 사실 최영이 그 아까 뭐 우직한 인물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그 임견미 일파를 어쨌든 수청하는 과정에서 네. 이성계랑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이 원래 이런 내부의 불안정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전쟁? 네 전쟁이죠. 외부에 대한 전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또 최영이 자기가 무장이잖아요. 그럼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사실 최영으로서는 굉장히 정략적 판단이었고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뭐 또 완전히 우직한 인물이다라고 또 볼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나름 계산이 있었겠죠. 계산이 있었겠죠. 계산이 없이는 이렇게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관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갈까 말까 했더니 이제 뭐 만장일치로 뭐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약간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그 이색 있잖아요. 묵은 이색. 네네. 이색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선 찬성을 했는데 무서웠다 봐. 그래가지고 이해해. 돌아가가지고 싸움을 그렇게 잘했다는데. 싸움 그렇게 잘하는 집에 사람 가서 앞에서 빠따 맞으면 어떡해. 야, 봐. 너 나와, 야. 엎드려라. 원산 폭격. 그 서인석 씨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견훤에서 보면 통나무 집어 던져요. 왜 장난이 네. 여기에 저희 서인석 씨로 나와요, 그죠? 네, 그 최영 장군이. 근데 배우가 배우가 어디에서? 서인석으로 나. 여기 뭐 종도전에서. 정도전 드라마요. 서인석이라고 서인석이었어. 아니에요. 최영이 맞아요. 서인석이에요. 서인석으로 서인석이에요. 나와요. 뭔 소리예요? 아 그래요? 그 태조원에서는 견훤으로 견훤하고 나왔잖아. 그또 졌어 이러잖아요. 아 맞다. 또 졌어. 아 맞아. 그건 예전에 수다리가 죽었어. 그리고 여기 이성계가 저기로 나오잖아. 유동근으로 나오잖아. 네. 듀티 말라우. 그렇죠. 뭐 이러면 요동 정복 갈때 부하들한테. 개새끼 막 이러잖아요. 오늘 방송 가는 그래가지고 이색이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가서 자기 자제들한테 오늘날 내가 니들을 위해서 저는 돼지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새끼 성게 개새끼 성게 그거 말하는 거죠? 성게국밥. 네 맞아요. 네 계속 하시죠. 네, 제가 오늘 꿋꿋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색이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에 거스르는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반대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채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요. 이성계한테 네 저기 가서 요동 정발해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영이 무슨 생각으로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군사를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아니 어차피 싸우면 질 거다라는 거는 이 정도의 네. 그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내가 알 텐데. 얘기했잖아요, 갑바. 그냥 이거 죽어도 거기 가서 싸우다 죽는 아니 명예롭게. 근데 이성계를 보낸 거잖아요. 너 가서 죽어 이 자식아. 이성계를 뭘 믿고 보내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성계가 그렇게 그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왜 보냈는지. 좀 약간 급이 낮지 않았어요? 최영보다 한참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서
그리고 그냥 이성계를 아예 그냥 가서 전장에서 총알바지처럼 쓴다.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도 채영이나 이성계나 당시 외구 침입할 때 사실 이제 백성들한테 그렇죠. 스타가 된 이유는 둘 다 그 외구 침입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되게 인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성계 거의 이국종급입니까? 국민적 스타가 되었어. 예, 그럴 수도 아니지. 까면은 지금 거의 까방권 얻은 거잖아요. 까방권이죠. 네, 까방권을 얻은 거죠. 이성계 까임 같은 경우는. 방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성계를 보냈던 거는 어쨌든 채영으로서는 이성계가 이렇게 회군해서 자기를 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4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요. 못 간다. 왜 못 가냐? 뭡니까? 첫 우린 번째. 작은 나라인데 음.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려인들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왜요? 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고려인들 뭐랄까 고려인들은 이렇게 명분론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실리를 굉장히 아. 따라가죠.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여서 큰 나라를 친다는 건 굉장히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나는 작은 나라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병력도 딸리고 어차피 붙어봤자 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나는 이 생각 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이성계가 사실 얘기한 의도는 이게 이성계한테 나중에 그 뭐 정도전이라던가 이런 신은 유신들이 다 붙잖아요. 성리학자들이 그런 생각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명나라는 그 한족의 나라고 살해해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 같은 오랑캐가 맞붙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분론적 입장에 사고가 좀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성계 사불가로는 사실 이성계 생각이라기보다는 신흥 유신들의 사대부적인 어떤 네. 그런 어떤 입장들이 반영된 네, 것이다. 당연히 특히 할 1번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2번은 여름에 이제 군사를 징벌하고 동원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때가 그건 실질적인 네, 거죠. 농번기인데 그때 그 군사를 다 빼가면 일할 사람도 없고. 네네네. 그 생산력이 당연히 안 되게 되니까 민심도 잃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 군사가 위로 가버리면은 밑에서 외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방비할 수가 없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죠. 무장 이성계로서 할 수 있는.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여름에 가면 안 된다. 전염병이 돌고 다음에 장마. 장마가 오면은 그 활에다가 그 풀을 붙이잖아요. 악교를 붙이는 게 다 녹아가지고 이게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찌질해요? 아까 뭐 되게 찌질하네요. 아 근데 나 처음에 사료 읽을 때 이거 이제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뭔가 되게 강고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설명을 그쵸. 해주시죠. 네. 왜 찌질했냐고요? 네. 일단 뭐랄까 이성계가 그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을 보면은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동료를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해요. 무슨 동료냐면은 이게 목자 득국이라고 해서 그 목이랑 파자. 자를 나무 목자랑 이씨. 네 다음에 아들 자자를 더하면 이씨가 돼요. 그러니까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음. 동료를 퍼뜨리고 도참. 네 주초위양도 같은 거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그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사이버 사령부 동원하는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요. 댓글 부대. 네, 댓글 부대 네네네네. 동원하는. 그렇죠. 이런 거를 잘하셨구나.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성계의 그 잠저,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서경성 밖에 불 비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 우리 이원수 백성을 구제하소서 이런 동료를 퍼뜨려요. 그러니까 민심을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불가론을 할 당시에 이성계가 정말로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이 큰 뜻? 그러니까 나라를 새로 건국할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명분적인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불가론이라는 것도.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평양을 결국 출발을 해요. 조민수랑 이성계가 각각 가는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위화도 회군이 나올 차례죠. 압록강에까지 가요. 그래서 압록강의 한 중간에 있는 위화도에 이제 주둔을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일단 우리 회군하겠습니다라고 이제 3차례 정도 요청을 해요. 최영한테. 네, 근데 채영이 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 정도 시즌 가면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은 태조가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하려고 이미 말에 올랐다. 이런 참언을 퍼뜨린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주전파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태조는 누구예요? 자기죠. 이성계죠. 네. 왔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태조 벌써 자기 태조요?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조선 시대
맛다시가 생각나네요. 군대에서 많이 먹었는데요. 맛다시. 이게 아마 조선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태조라고 네. 바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성계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 같이 간 조민수가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회군하자는 의사에 이제 조민수가 동조를 해버려요. 그래서 회군을 결정을 한 거죠. 아니 드라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죠. 서 서로 싸울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네. 갑자기 조민수가 네. 막 누구랑 얘기를 하더니 네. 아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죠? 맞아요. 천막 안에서 막사, 무릎을 막사. 딱 막사해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네. 나 다 따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데리고 이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조민수가 줄을 잘 섰어요 이때. 아주 잘 탔죠. 네, 이때 줄을 잘 안 섰으면은 어떻게 됐을지도 또 몰라요. 왜냐면 조민수도 병력이 많았잖아요. 뭐 죽었겠지. 그러니까 뭐 죽었- 사람 목숨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네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생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순리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요동정벌을 주장한 그 최영을 제거해서 사직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큰형님인데. 네 최영이 직감해요. 아마 그 세 차례 회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영도 알았을 것 같아요. 난 죽겠구나. 쟤네가 이제 반기를 들겠구나. 뭐 이런 곧 거를. 이제 나는 끝나겠구나. 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평양에 있던 우왕을 이제 서울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요동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저번 네, 시간에 얘기했던. 네네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왕이 말려요. 우리 아버지 죽은 거 그대가 없어서인데 어떻게 가냐. 찡얼찡얼 대네요. 짜증나게. 내 보디가드 해. 네. 가지 마.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20살이라는. 20살 넘었죠 이때는. 몇 그럼 살? 뭐 어려요? 20살. 그런가요? 이때 당시 20살 넘었으면 나도 나도 물만큼 뭐 물.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지 못하고 이성계는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개경으로 진군을 했고요. 이제 6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6월 달 이제 한창 더울 때죠. 그때 이제 우왕한테 보내가지고 최영을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이 노해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기보다는 좀 비극적인데. 네,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성계도 군사를 모집을 하고 우왕도 군사를 모집을 해요. 이제 전면전을 벌이려는 거죠. 근데 이성계한테는 뭐 한 1,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대요. 근데 우왕은 창고에 금이랑 귀단을 다 꺼냈는데도 수십 명밖에 없었는데 다 시정잡배였다는 거예요. 시정잡배 표현 오랜만이네요. 시정잡배.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은 이미 이성계 쪽으로 기운 거고 누구나 다 이성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시정잡배밖에 거기에 안 붙었겠죠. 사람 보는 눈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그 돼지 새끼 이성 그때는 이제 새끼 성게 돼지 새끼 성 이거 실제로 이 정도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내사요 이거 성게탕이 유행했다 이거 국밥 먹으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개경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최영이 일단 처음에 싸워서 물리쳤는데 네.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최영이랑 그 우왕이랑 다음에 최영 딸을 우왕한테 시집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왕의 빈데 걔네가 갇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다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서 최영 내놔라 이러니까 이제 우왕이랑 최영이랑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별을 하고 최영이 결국 정말 이 사나이가 울었다고요? 최영 씨가? 사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 근데 울 법하지 않아요? 마지막인데. 남자 울면 안 되는 생각은 가부장제의 폐해입니다. 네. 아니 이때는 그런 게 팽배했을 때라서 이때는 그런 게 이제 팽배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뭐 결국 이제 절을 2번 하고 최영은 그 포위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이 태조가 최영을 만나니까 저는 이게 사려적 윤색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태조가 최영의 손을 딱 잡고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치만 대의를 거스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대의다.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최영도 같이 울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울었다는 그런 표현이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달랐겠네요. 이분들은 굉장히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약간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게 아니라 완전 그냥 완전 호재 아닙니까? 이성계는 쇼죠. 그러니까
최영한테 생각해 보세요. 최영이 아 지금 본인이 너무 최영한테 담아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영처럼 그렇게 네. 강직한 인물을 내치려는데 이성계가 그 정도의 쇼도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게 그 민심을 장악하기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물론이죠. 들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성계랑 그 조민수 줄 잘 선 우리 조민수 씨가 다 정권을 장악을 하고 결국 최영은 유배를 보내요. 다음에 우왕은 폐위시켜서 이제 강화로 안치를 시키고요. 나중에 결국 우왕이랑 다음에 창왕까지 죽이는데요. 죽일 때 일화가 슬퍼요. 우왕이 강화도에서 이제 죽음을 맞는데 누구랑 있었냐면 아까 그 최영의 딸, 네, 이랑 있어요. 부인. 아, 사랑꾼이에요 이분도. 그 아빠 닮았나요? 누구지? 그 우왕 말고 그 우왕의 부인이 사랑꾼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우왕이 죽으니까 소리 내면서 시체를 끌어안고서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그 밥을 살아있을 적처럼 해가지고 밥을 주고 아 비슷하네요 여기는. 초상화에다가 뭐 준다거나. 그래가지고 노래 문화인가 보다. 엉엉 뭐랍니까 이게? 엉엉 울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최영이 이게 사직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아유, 가슴 아픈 자식 스토리도 있고.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남편 죽으니까 지네 아빠 욕하고. 아주 이거 네.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그러게요. 최영 씨. 그 또 이제 우왕이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신분이 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컴플렉스가 많아서 이제 뭐 이거는 설화인데요. 어떻게 전해 내려오냐면은 최영이 그 왕씨 일가들은 네. 원래 용손이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다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비늘이 있는데 우왕이 죽을 때 자기가 제거 수술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걸 제거하면은 정당성이 왕손이 없어서. 아니게 되는 그건 거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가 그 이 겨드랑이를 들어가지고 이 비늘을 보여주고 나는 진짜 왕씨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그 전설이 전해져 와요.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여름이었나요 이때? 모르겠어요. 죽었을 때 언제든지. 여름이었으면은 상당히 흥건했을 겁니다. 그거 있어요. 양귀비가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근데 양귀비가 애취증이 그렇게 심했대요. 아. 근데 당현종이 비염이요. 그래갖고 그 연분이라고. 야 대단하네요. 겨드랑이 비늘로 시작해서 애취증 그러니까 비염으로. 야 마무리되는. 네. 아 굉장합니다. 여름이었다는 것만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여름이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따로 개인 제가 카톡 조사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이제는 한국인들은 냄새가 적은 편에 속하니까. 자 이제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적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영의도 이제 갔고 그러면 이제 개혁 세력들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개혁 세력들만. 네. 이제는 어떤 개혁의 길을 갈 것인가를 두고 이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고려라고 하는 이제 허울만 남아 있는 이 국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토지 개혁 이런 것들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걸 테고 네. 실제로는 어떤 갈등이 좀 있었습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제거가 됐어요. 뭐 이인임도 제거가 됐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조민수가 민수형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민수 형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네. 그 이인임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네. 획책을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거의 다 이제 소멸이 된 상태예요. 이제 근데 이성계가 어쨌든간에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가? 이런 전국을 조성할 수 있었는가? 네. 그거는 이성계가 그 성리학을 수용을 해서 이 혼란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저희 뭐 연구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우왕 9년, 그러니까 옛날이죠. 옛날에 이성계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한 고조가 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방이 한 고조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방이라는 거예요. 한이빨 하셨네요. 네. 세지네. 정도전은 뭐 모색했겠죠. 자기의 개혁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모색을 해서 뭐 이렇게 이성계한테 찾아간 것 같고요. 이런 발언을 봤을 때는 정도전은 처음부터 고려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이 조주는 그 두문불출하면서 골방에 박혀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 나중에 두 사람은 어쨌든 이제 고려 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편이죠. 확실하게.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그렇죠. 혁명이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개혁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이 상황도 딱 그. 아예 그냥 싹 뒤져오라.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조준과 도전이 형 네. 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어쨌든 조력 뭐랄까 지지로 인해서 이성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성계가 확실한 패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우왕을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해야 되는가? 아하. 이제 여기가 논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면이 안 서잖아요. 아, 그럼 정말 돼지 새끼 개새끼. 네. 그래가지고 종실 가운데 한 사람을 네. 우리가 옹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성계 측근들은 이제 또 이성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계를 얘기했을 왕으로 수도 하자. 있어요. 니네가 나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성계를 하자 그렇게 하고 또 그 조민수 아까 그 조민수는 사실 줄을 잘 섰을 뿐이지 아직 그렇게 완전히 그 센스가 없었구만. 아니 조민수는 여기서 발버둥을 쳐요. 본인이 가지려고 정권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왕의 아들 창을 밀자라고 조민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못난 인간이네요. 이미 파는 기울이 졌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조민수가. 자기도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겠죠 본인도. 근데 고양이였던 거지. 이럴 수가. 고양이 귀여운데. 앞발 펑치, 저도 양양 고양이를 펀치, 키우고 손방망이. 네. 어떻게 호랑이 새끼 개새끼 밑에 있습니까? 타짜에 나온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창왕을 그러면은 어떻게 옹립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대부들, 그러니까 뭐 정도전이나 조준이나 이런 계열 사대부들은 다 반대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색 아까 말했던 그 나왔던 그 이색 네. 계열 사대부들은 창왕 우리 옹립해야 된다 하고 조민수랑 같이 의견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섹시하세요. 이색. 에이, 여기까지. 네. 아시죠? 모근이야 모근. 아, 네? 모근 선생. 네. 그 여기 삼은 있잖아요. 네. 모근, 포은. 포은 또 누구죠? 모르겠는데. 아, 야은 게 있죠. 아, 네. 길제. 죄송합니다. 포도 굉장히 섹시하시는 목은. 모근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역사공작단 다시 프로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 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색이 근데 권위가 센 사람이에요 당시에. 네. 그 수학을 많이 성리학의 받았죠. 그 성리학의 종장이죠. 그러니까 조민수가 이색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창왕을 옹립시켜 버려요. 네. 그리고 이인임을 다시 불러 일으켜라다가 실패해요. 그러다 결국 그 아까 말했던 조준 있잖아요. 네. 조준이 탄핵을 해서 결국 조민수는 끝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창왕 옹립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에 따라 조민수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사대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왕을 옹립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는 이색이고요. 이색 계열이고 옹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전 계열인 거죠. 근데 정도전은 아직까지 전면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이제부터 이 창왕 옹립을 기점으로 급진파와 온건파 사대부들이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분기가 됐다. 이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파. 뭐 급진파, 온건파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파, 개선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국법파, 신법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분기한 주요 그 이슈는 창왕 옹립이었지만 일단 기본적인 사상이 달라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급진파는 완전 철저한 성리학적 사고에 의거해서 아하. 급진적인 개혁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온건파는 성리학을 수용을 하긴 했지만 고려의 전통적인 질서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 사상적으로는 뭐가 다르냐면요. 그 고려 전기에 어떤 전통적인 한당 유학이라고 하죠.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에 그 유학은 통치에 좀 더 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왕이 이 국왕의 주도로 통치를 하고 신류가 보좌하는 형태로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성리학 같은 경우에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이 성리학이라는 사상을 철저하게 내면화한 사대부들이 아하. 이 국정 운영의 담당 주체가 돼야 되고 이 그런 똑똑한 사람한테 국왕이 정치를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온건파와 개혁파는 그런 사상적 분기로 일단 차이가 생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들은 사상적인 것도 달랐지만 이 실제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 것도 달랐는데요. 네. 뭐 사전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아예 몰수를 해서 재분배를 해야 된다. 아, 이게 바로 자익 급진파. 소화병이네요. 그거 이게요? 자익 소화병이. 네. 농지개요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진짜 그 예전 그런 개혁들 이런 개혁 방안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뭐랄까 그 공산주의 사상에 좀 부합하는 것들도 좀 보여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국가가 완전 재분배해야 된다는. 그리고 뭐 또 온건파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다 이거 뭐 개혁을 하자. 네, 개선을 해야 된다. 고쳐나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소유권이 불분명하니까 소유권을 확정해주는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저번에 또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전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트도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불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요. 뭐 급진파는 뭐 아주 강력한 배불론을 주장을 하고요. 불시자변. 네. 그렇죠. 그 삼봉이 쓴 책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아요. 불가를 부처를 불씨라고 네. 폄하하면서 네. 잡변이라며. 아 이거 아주 철학적인 서적이에요. 그 정도전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되게 저술을 많이 했잖아요. 되게 저술 표절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뭐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들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식이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인용해놓고 내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정도전이. 8, 90년대 일본 음악 갖다가 표절 갖고 온 사람들은 비슷하네요. 그때 이제 일본 음악 잘 못 들을 때니까. 네네네. 근데 이 불시자변이 중요한 게 그 이전까지 이상민이네, 이상민. 오래 아, 네, 그렇죠. 오래. 네. 불시자변이 중요한 게 저는 제가 학부 때 철학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때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이때부터 사상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교리나 사상적인 거를 깊이 있게 파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한. 그 전까지는 불교가 패다, 뭐 승려들이 막 뭐 무전 취식하고 막 돈도 안 벌고 노동도 하지 않고 막 토지만 엄청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사회적인 비판을 했는데 불시자편 이후로부터는 철학적인 걸 공격하는 거죠. 즉 육아에는 집가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키고 그 제사를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불교는 출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네. 페루나네. 거기서부터 까기 시작하는 이거 근본 없는 사상이다. 그러고부터 이제 철학적으로 그래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돈이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요? 그런 그냥 거 아니에요? 던지기 한 말인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해상이라고 했는데 초지시야. 머리를 깎아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부터가 문제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유교 논리가 무서운 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입신행도하고 양명 어후세하여 이 몸을 세우고 길을 가고 양명 내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중요한 거 이현부모 부모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부모의 이름을 드날려야지만이 효도의 끝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건가를 생각했을 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뒤까지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리고 이 성리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한당 유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치가 위주인데요. 그러니까 사상의 내면화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게 중국에서는 어떤 불교를 전면적으로 불교 교리를 차용하면서 성리학이 성립된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남송 때 유학자들이 너무 그 학자들로만 돼 있어서 유약한 거예요. 주 외적의 침입에도 방비를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존심 세우는 거죠. 그 아큐처럼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니네 이런 것도 모르는 오랑캐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당 유학과 그 이후의 유학을 가르는 기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이 상학적 얘기 그러면서 성리학적인 그런 사상적인 배경 이런 그렇죠. 게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뭐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가장 급진적인 사대부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게 사상적 경향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들 사이에서 지금은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학계에서 지금까지 이게 과연 그 정도 차이인가 구분할 정도로 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진행되는 이런 정쟁 속에서 고려 구례의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과 다음에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쪽이 좀 구분이 되었던 거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야 어떻게 됩니다. 망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를 좀 얘기해 줍시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흥 유신들한테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왕을 끌어내려야죠. 그러니까 네. 창왕, 우왕,
걔네 다 신씨다. 신돈의 그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우리 얘네 가짜 왕 폐위하고 진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폐위해버리고 공양왕을 옹립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 공양왕은 왜 이제 공양왕을 선택했냐? 이성계와 인척관계였다고 해요. 근데 그 인척이 좀 멀어요. 공양왕의 이종 사촌인 왕후의 딸이 이성계의 7번째 아들 이방번의 처였다고 해요. 아이고 몇 번 걸린 겁니까?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공양왕이 좀 나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얘네들을 하면은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양을 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공양왕이. 그래가지고 즉위한 다음에 이색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색이랑 손을 잡아서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색이 한 20일 정도 만에 정계에 데뷔한 다시 온 지 한 20일 정도 만에 그 급진파 사대부들에 의해서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요. 이색 계열은 다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공민왕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공민왕 2년에 이제 뭐 그 윤희 이초 무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고려인인 윤희와 미초가 이초라는 사람이 그 명나라한테 가가지고 공양왕이랑 이성계가 쟤네가 짜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라고 무고를 한 거예요. 꼬갈랐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그냥 만든 사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무고 사건이 있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색이랑 건근을 연루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정몽주가 등장해요. 그래서 정몽주는 지금까지는 사실 위화도 해군부터 공양왕 옹립까지는 전부 다 이성계랑 같이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정말로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뒤엎어야겠다는 야심이 보였던 때이기 때문에 정몽주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양왕은 정몽주랑 이제 같은 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양천도 서울로 이제 천도를 해가지고 국왕권을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뭐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뒤로 정몽주가 살해당하잖아요. 그 선주교에서. 그래서 끝났고 정몽주가 살해당한 이상 더 이상 이제 뭐 버틸 재간이 없죠. 없지 뭐. 그래서 공양왕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죠. 그때 이성계한테 고려 왕조 유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결국 뭐 이성계 세력인 어떤 사람이 폐위 상소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공양왕은 폐위가 되고 결국 원주로 쫓겨납니다. 이렇게 고려가 망했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망하는 거를 한번 봤기 때문에 사실 딱히 감동도 없어요. 왜냐면 정도전 때 한번 망했잖아요. 정도전 때 한번 또 망하는 꼴을 봤기 때문에 딱히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제 고려가 망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과정이 사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과정이 좀 흥미로운 일들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전공하고 있는 홍시 선생님이 바라보셨을 때 고려 멸망의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국가는 계속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얘기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세기에도 민들의 유망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망이망소이? 네, 그때 반란이 뭐 장난이 아니죠. 망이만소이 일어나죠. 뭐 만적도 일어나죠. 김삼이 효신도 일어나죠. 조이총도 일어나죠. 막 쌩 난리가 나요. 쌩난리. 그리고 뭐 12세기가 아니지만 그리고 남아 난리. 네. 그리고 이제 13세기, 14세기에는 그때부터 남아비고 한 거죠. 그거. 그 다음부터 뭐 계속 토지를 뺏는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근데 왜 그때 안 망하고 이 시기에 망했는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망할 징조는 다 보였고요. 이거를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망한 거잖아요. 이거 딱 문제네요, 그러면.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기에 굳이 망한 이유는 바로 성리학이라는 신사상을 수용한 개혁가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사람이 등장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성리학으로 나라를 바꿀 만큼 사회적 풍토가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폐 현상들이 막 많았을 때 그동안은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고려라는 국가가 망하고 이제 그들에 의한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 지향하는 국가 총집합체인 조선이 건국이 되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뭐 신라 망하는 거나 아니면 조선 멸망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려 멸망이 좀 달라요. 어떤 면이?
그들 사이에서의 교체잖아요. 지배층 사이에서의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신라처럼 우리 저번에 봤지만 막 온 지방이 막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조선처럼 급격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민들은 고려가 망했는지 조선이 망했는지 뭐 그러니까 조선이 새로 세워졌는지 뭐 되게 소식이 늦게 전해졌을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네, 좀 성격이 다르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대 이후 들어가도 민들이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네. 충청도 사람들이 3.1운동이 일어난 걸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전파 그래요? 속도가 느리죠. 네. 네. 이때는 뭐 비슷했겠죠. 그때보다 네. 더 했을 거예요. 더 했겠죠. 기술 뭐 통신이나 뭐 이런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신우가 왕을 하던 이성계가 왕을 하던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뭐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통치자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성계가 당연히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자기가 어쨌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어쨌든 국가를 안정시켜야겠죠. 뭐 그러니까 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면에서 좀 뭐 변화를 체감했을 수도 있겠죠. 토지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기 집 있는 사람들 있어요? 네. 자기 명의로 집 있는 사람들. 지금 토지 문제가 부동산 문제는 지금도 화두고 지금도 핵심입니다. 네. 한번 엎어야 될 때 오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이거는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했어요. 정리까지 다 됐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 망국사 특집으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롭게 이야기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홍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돼야 판호 선생님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다음 시간에는 고려를 망하게 한 조선, 그 조선이 망해가는 이야기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